네, 아침 뉴스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살기 좋은 2020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뤄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9년, 지난해 교육계는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으로 뜨거웠습니다. 특히 이른바 조국 사태로 촉발된 대입제도 개편 논란은 입시 제도를 뿌리째 흔들었는데요. 학벌주의와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에 내몰려 행복권을 잃어버린 청소년들. 학업 스트레스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3명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참담한 현실. 미래의 주역,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2020년 대한민국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까요? 네, 청소년이 살기 좋은 2020 대한민국. 오늘은 전문가 두 분과 그리고 아주 특별한 손님 또 한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나왔습니다. 네. 문정고등학교 3학년 권혁진 학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특별한 손님에게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고3이면 예비 대학생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졸업식 언제인가요? 졸업식이 1월 3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네. 졸업을 했습니까? 네. 축하합니다. 이제 성인 될 텐데 기분이 어떤가요? 좀 설레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될 나이가 돼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 예, 아니 방송이라서 떨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떠네요. 아주 굉장히 많이 떨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고등학생을 좀 대표해서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이범 평론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매년 이런 입시제도 개편은 참 시끄러운 문제였는데 유독 2019년은 더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올해 고3 올라갈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입을 이제 2021학년도 대입이라고 하는데요.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정시 비중이 23%, 수시 비중이 77%, 수시가 대세인 것은 계속되고 있는데 정시 비중이 23%이지만 그 서울 시내 15개 상위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29.5%예요. 그래서 내년 고3에게 지금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것이 정시 30%였는데 29.5%니까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은 이미 30%에 거의 접근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고1 올라갈 학생들이 치르게 될 게 2022학년도 대입인데 2022학년도 대입에 정부가 이제 30%로 목표를 이제 해놓은 상태인데 거의 이미 30%에 도달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23학년도 대입에서 정부가 이제 상위권 대학은 정시 비중을 40%로 높여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시 비중이 조금씩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사실 정시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가 지난해 가장 많이 대두됐던 키워드 바로 공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시가 확대되면 공정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밌는 거는 그 학종을 지지하는 분들은 학종이 더 공정하다고 말하시고요. 그 수능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이제 공정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학종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 학종이 더 형평성 있게 뽑히기 때문입니다. 형평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을 이제 형평성의 의미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강남의 고소득층 학생들이 명문대를 다 독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공정함은 이제 형평성이죠. 그러니까 좀 지역별, 계층별로 좀 골고루 뽑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학종이 더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학종이 부모 찬스도 쓰고 그러니까 불공정해 보이지만 거기에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내신은 상대평가에서 좀 고학력자가 많이 모여 있어도 4%만 1등급을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4%는 1등급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나요. 근데 수능을 옹호하는 분들은 이제 수능의 장점으로 역시 공정성을 얘기했는데 그때 말하는 공정성은 비례성의 의미입니다. 비례성이요? 이 비례성이라는 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좀 실력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편차 없이. 이게 이제 비례성의 개념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학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내신 성적이나 세부 특기사항 그리고 비교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좀 비례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또 교사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이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능이라는 것이 학생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좀 비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그런 장점과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수능이 공정하다, 학종이 공정하다 다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당사자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권혁진 학생은 이제 막 졸업을 한 학생이기 때문에 권혁진 학생이 생각했을 때는 수시가 공정합니까? 아니면은 정시가 공정합니까? 그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예.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 가치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사실은 정시가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 이제 그래요? 그것은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정시 확대를 논한 이후에 여러 정책연구원에서 예측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네. 결과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강남 지역이라든가 또 고소득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에 진출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공정성 외에 또 한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정시라는 것이 한 학생의 진가와 또 그들의 능력을 과연 공정하게 또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오지선다로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수시를 그리고 또 손을 보더라도 그런 방향 쪽으로 다양한 좀 평가가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너무 놀랐어요 지금. 저렇게 확고한 신념과 그러니까요. 철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미래는 박습니다. 예, 아까 이번 그 전문가께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실제로 뭐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조사에도 월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압도적으로 수능을 선호한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은 고소득층이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럴 우려를 할 충분한 근거가 있죠. 예.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정시가 늘게 되면 이제 수시가 줄지 않습니까? 줄죠. 수시에서 어떤 전형이 주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네네. 작년 대비 올해 기준으로 정시가 늘어났으니까 이제 수시가 좀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시에서 이제 많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종이 줄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학종은 약간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수시에는 학종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네.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네. 정시가 늘면서 수시에서 지금 줄고 있는 것이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입니다. 근데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역시 또 고소득 고학력 계층에게 유리한 전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소득 고학력 계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결국 쌤쌤이 되는 거죠. 아하. 수시에서 줄어드는 그 전형이 예.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이었는데 아, 예. 그만큼 또 정시에서 정시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결국 정시가 늘어나면 고소득 계층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아.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예. 그 폭이 그렇게 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그냥 고소득층은 어떻게 해도 어떤 입시 전형에서도 다 잘한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이제 학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나고 고소득 비중 비율이 좀 낮잖아요. 네. 대학은 학종을 줄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종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대학 때 성적도 더 좋고요. 네. 그리고 대학 때 중도 탈락률이 낮아요. 아, 그래서 대학이 학종을 줄일 가능성은 예.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예측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또 가장 큰 화두였죠. 자사고, 외고, 국제고들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됐습니다. 2025년까지 지금 일괄 전환한다고 방침을 밝혔는데 이건 부작용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고로 전환되면 제일 좋은 점은 이제 경쟁과 사교육이 준다는 거죠. 대입이라는 허들을 넘기 전에 3년 전에 고입이라는 허들을 또 넘게 되면 예. 아무래도 이제 부담도 크고 또 한 번 더 경쟁을 해야 되고 예. 이런 사회적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걸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네. 교육의 다양성 또 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이 요구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는 2025년 고1부터 이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데 네. 그럼 결국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직접 수강 신청을 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이제 다양성이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도 일반고에서 흡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인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정부가 내놓은 것은 네. 정부가 일반고 전환을 선언을 하긴 했지만 네. 외고나 국제고 이런 학교들의 학교 이름이나 네. 교육과정 특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고로 된다고 해서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네. 그럼 바뀌는 건 뭐냐? 학생 배정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아. 학생을 뭐 선발해서 뽑아가는 이런 배정 방식이 아니라 그렇군요. 요즘 일반고는 이제 1지망 A 고등학교, 2지망 예. B 고등학교, 3지망 C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추천 배정을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외고, 국제고, 자사고도 집어넣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다양성이라든지 수월성 교육에 대한 이런 그 대응 이런 것들은 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선발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 경쟁과 사교육은 좀 줄이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부 자사고의 입학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폐지를 앞두고 있는 외고와 국제고에 합격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방학은 시작됐지만 외고 입학 준비를 위한 공부에 여념이 없는 서윤 학생. 사실 방학이라고 하면 주변 친구들은 뭐 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일단 외고가 합격됐으니까 처음엔 신났지만 불안감 때문에 외고 입시에서 그동안의 내신, 독서, 자신의 꿈을 담은 자소서와 대외 활동까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다고 하는데요. 제 자소서에 난민 위주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것에 대한 해결책, 이것이 외고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진로를 중점으로 자소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랑 카페 가기로 해서 카페 가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 만나러 가세요? 외고하고 국제고 붙은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입시 준비를 함께한 세 사람 모두 원하던 결과를 얻어 이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학교에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외고 준비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모의 면접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그러면 선생님이랑도 1대1로 시간을 마련해서 따로 카메라로 찍어보면서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합격하고 나니까 뭔가 좀 더 막 생각할 게 많아지잖아. 나 같은 근데 나는 외고를 간 게 그냥 진짜 일반고를 가면은 내가 3년 동안 공부를 한 게 진짜 입시를 위한 공부잖아. 그래서 남는 게 입시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외고를 들어가면 언어라도 남는 게 있잖아. 그래 완전 교육 환경부터가 다르니까 챙겨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약간 꼭 굳이 대학뿐만이 아니더라도. 준비 과정은 고됐지만 특목고 진학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토론을 해도 같은 관심사가 아닌 친구들과 하는 것은 저희가 중학교 때도 해봤지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방면을 봤을 때 외고를 가는 게 길게 꼭 굳이 입시를 대입을 아니더라도 나은 쪽이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 그리고 변화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아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뭐 자사고나 외고를 폐지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공교육의 질이 높아져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냥 대입을 위한 공부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아무리 잠시를 확대한다고 해도 수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그 사이에서 버티려다 보니까 그만큼 부담감도 커져서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은데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가 진짜 제대로 된 공부라기보단 취업, 성공 이런 거잖아요. 제가 뭔가를 알아가고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입시 위주라서 그런 게 많이 안타깝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공교육의 신뢰와 변화무쌍한 입시 제도의 틈바구니에서 청소년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쩜 저렇게 20년 전에 저의 모습과 바뀐 게 하나도 없는지 우리 입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아서 참 재밌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권혁진 학생도 국제고에 다녔었다고요? 네, 제가 입학은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로 입학을 했다가 이제 일반고로 전학을 갔었습니다. 예. 근데 왜 전학을 갔나요? 이제
사실 개인적인 이유긴 한데요. 좀 예.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좀 이제 객지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졸업은 일반고에서 하게 네. 된 건가요? 네. 자사고나 특목고 폐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특목고를 다녔을 때도 그랬고 나온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폐지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예.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예,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는 특목고는 결국에는 이 특권 계층이라고 불리는 고소득 계층의 좋은 대입 전략을 위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아, 그래요? 정말 경쟁 교육의 최일선 현장이라고 이제 보일 만큼 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또 거기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또 순번대로 좋은 대학의 번호를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혀 행복감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었던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제 VCR에도 나왔던 것처럼 과연 지금 현재 일반고가 대안으로서 완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이제 특목고가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 또 양질의 교육, 또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는 충분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현재 일반고에서 보장되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특목고는 결국에 어떤 특권 계층의 부의 대물림 또 양질의 그 고학력의 대물림 이런 네. 것들이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정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시는 늘어나도 뭐 특권층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고 권혁진 학생이 말했다시피 자사고가 또 주는 그 장점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결국은 그 고등학교 입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문이 된 이유는 사실은 그 뒤에 대입이라고 하는 더 큰 관문이 있고 그렇죠. 대입이라는 더 큰 관문에 얼마나 더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 유리한 접근의 길을 특목고 자사고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도 이제 학교마다 특성이나 전략 이런 것들은 꽤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전적으로 어떤 그 대입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저는 너무 좀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학생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은 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에 송 교수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한쪽에서는 비례성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참 공정에 대해서도 공정한 입시 제도를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게 입시 제도가 바뀌는 이런 현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이제 우리 교육계를 보면 예. 마치 입시 정책만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재현하는 정책은 교육 정책과 청소년 정책으로 나눠집니다. 네. 그중에 이제 사실 지금 말하고 있는 입시 정책은 교육 정책 가운데서도 학교 교육 정책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바깥에서도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그렇죠. 마치 학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또 그중에서도 네. 입시만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예. 안타깝고요. 예. 사실 입시에 있어서 이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죠. 예. 또 엄격하게 저는 엄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입시의 공정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 과정이 아까 학생들이 VCR에서 얘기한 것처럼 잠재 역량을 개발하거나 흥미나 적성을 어떤 발견하는 그런 것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엄청나게 많은 입시 제도가 바뀌었지만 네. 여전히 국민들은 불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 누구나가 만족할 수 있는 입시 제도를 설계할 수는 절대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입시 제도에 목을 매는가? 결국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입니다. 사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는 네. 입시 제도만 가지고는 해결이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어차피 원하는 대학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또 원하는 직업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원하는 직업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느 직업을 가든 어느 대학을 가든 그 이후의 삶에서 어느 정도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교육을 생각하다 보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 평론가님 그 방금 송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입시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말은 맞죠. 예. 사실 어떤 하나의 제도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놓친 부분 네.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대입에서 아주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고교학점제입니다. 네. 이제 이게 올해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2025년에 이제 고1이 되고 이게 2028학년도 대입이거든요. 네. 근데 고교학점제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그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내신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교육적으로는 더 올바른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그 그룹 안에서 제로섬 경쟁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렇죠. 사실 교육적으로 더 좋은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고학력 고소득 학생들이 몰려 있는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예.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예.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예. 지역별 계층별로 쿼터제를 도입한다라든지 학생 수를. 네. 지금도 이제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기회균형 전형 같은 건 있습니다만 네. 뭐 훨씬 더 폭넓게 지역별 또 계층별로 좀 골고루 뽑히게 하는 이런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남았으니까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위헌 논란도 벌어지고 네. 네. 그 일반고로 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위헌이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사실 일반고라고 하는 것 또는 특목고 자사고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나라 법률에는 아무 규정이 없고 다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네. 있거든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참고로 2022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네. 대선이 되면 이것이 결국 또 한 번 쟁점이 돼서 좀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 결정될 과정을 것 통해서 같아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생각이 납니다. 네. 송 교수님, 송 원장님, 이게 사실 청소년 문제 해결할 때 어떻게 보면 교육과 입시 위주로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 예산이라는 부분도 책정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10대 청소년들 하면 모두가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년 약 4, 5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부적응을 통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 예산이 네. 매우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1인당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1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학생이 학교를 나오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순간 단 1원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중앙부처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장 미니 부처이고 예산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네. 사실 학교 교육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한민국 청소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정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 모두가 행복한 2020년 대한민국이 되려면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점차 조금씩 마무리하는 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장님은 어떤 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아까 VCR에서 학생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을 비롯해서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한 교육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네. 어떤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기는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을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함양하는 시기인데 교과 교육만 하고 시험만 본다는 것이 과연 그런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더 구축하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도전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패해도 네. 다시 뭔가 재도전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예. 사회적 격차가 거꾸로 해소가 접근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평론가님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송 원장님께서 이제 노동시장 말하자면 일자리 격차죠. 그렇죠. 예. 근데 일자리 격차 이전에 이제 학생들이 경쟁을 경험하게 되는 더 직접적인 요인은 대학 간 격차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이 학생 1인당 얼마의 교육비를 투자하느냐
이 수치를 보면 이 격차가 엄청나요. 서울대의 경우는 학생 1인당 1년에 교육비를 4,300만 원을 투자합니다. 네. 연세대는 3,000만 원, 한양대는 2,100만 원, 중앙대는 1,500만 원. 제가 그 밑에는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더 격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꽤 상위권 대학들 사이에서도 이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상향 평준화시켜서 비교적 골고루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만들 것이냐. 이것이 결국은 학생들의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네. 핵심적인 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물어볼 게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권혁진 학생에게 마지막 그냥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권혁진 학생이 좀 당부와 응원의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낭만적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청소년기는 그러질 못했어가지고요. 네, 물론 세상이 낭만적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또 투표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주어지기도 했고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들의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잊지 않고 꼭 행사하면서 이렇게 삶의 주체로서 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들 종합해 보면 정말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청소년 행복도 조사가 꼴찌라고 하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